네, 계속해서 월요일장 이슈를 함께 짚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황숙 수석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일단 오늘 시황 얘기부터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다우존스 여전히 0.5%가량 밀리고 있고 특히 다우는 1%에 가까운 낙폭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오늘 장 흐름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개장하고 난 시장의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저는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장 초에 뭐 한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장은 초에 시작했던 낙폭을 좀 말아올리는 양상이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은 지난주에 미국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25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평선이 갖는 의미는 이제 미국의 모멘텀을 보는 이동평균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상향 돌파했다라는 것은 관세 불확실성 이후에 시장이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그 수준의 이제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초반에도 설명을 주셨지만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매크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이 뭐 이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지난주부터 우려가 나왔었던 지금 이 매크로 이슈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소화되고 오늘은 넘어가는 흐름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 정도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잘 견뎌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거네요. 근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현재 뉴욕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흐름으로 출발을 했던 데에는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평가 강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그렇게 주셨고요. 뭐 108년 만에 신용등급 강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나 향후 이어질 여파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라고 하면 오늘 이제 말이 나오는 이제 무디스 그리고 S&P 그 피치 이렇게 세 개 3대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이제 요 기관들이 2011년부터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해서 이번에 세 번째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 세 기관이 순차적으로 신용등급 강등을 하면서 모두 이제 가장 최고 등급에서 이제 두 번째 등급으로 이제 통일된 신용등급으로 평가하게 된 게 이제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라 하면 사실 2011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여파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악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우려할 거 없다라는 시각과 이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 자체가 이제 다른 제반에 있는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는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좀 후자에 가깝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조금 낙관할 수만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먼저 이제 2011년과 2023년 두 번의 사례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있었고요. 사실은 그 두 번의 사례에서도 신용등급 강등 자체는 이미 뭐 사전에 뭐 이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예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이제 강등 자체만으로는 뭐 크게 뭐 매크로 관점에서는 이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용등급 강등 두 번의 사례를 보면 고점 대비 2011년은 약 20% 정도 주가 조정이 되었었고 S&P 500 지수 기준으로 2023년에는 10% 정도 지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2011년 사례를 먼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8월 5일에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는데 이미 7월 중순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 배경은 이제 유럽의 그 재정 위기가 이미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졌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그 낙폭을 키웠던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8월 1일에 강등이 있었고 그 8월 1일 그 다음 날에 미국의 QRA라고 해서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을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 초에 발표를 하는데 8월 발표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채권 발행을 한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채권 수급 우려가 있는 거 아니야?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이제 약 3달 동안 5%를 터치를 하면서 주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반등 트리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봉합되는 과정은 이러한 배경에 있었던 매크로 문제들이 봉합이 되면서 주가도 반등을 했었는데 2011년의 사례에는 그 당시 이제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의 본격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MBA라고 하는 국채를 매입해 주면서 어떤 유동성 효과들이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었고 2023년에는 그 다음 분기 그러니까 11월 초에 있었던 QRA 미국의 재무부 그 채권 발행 계획에서 생각보다 미국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덜 하네 수급 우려가 해소가 됐네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이 되고 11월 FMC에서도 완화적으로 이제 FMC의 스탠스가 확인이 되면서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들이 다소 이제 완화되면서 그거를 빌미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사례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신용등급 강등 자체만으로는 뭔가 문제가 없는 것, 뭐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제 미국의 예산안 합의라든가 그리고 올해 뭐 7월에 엑스데이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부채한도 협상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채권 관련한 이슈로 좀 남아 있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미국 시장이 상승을 끌어왔던 동인은 이제 관세 충격과 관련해서 이제 관세 불확실성의 완화 여기에 더한 미국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제 4월, 5월 시장의 상승 추세를 끌어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5월 말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들이 소화되고 나서 6월에는 어떤 이슈가 부재할 확률이 높거든요. 6월에 뭐 실적 발표도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어떤 관심사가 미국의 이제 그런 재정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로 관심사가 옮겨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환기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 정도로 좀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꽤나 전반적으로 다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정 이슈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번 무디스의 이 신용등급 강등의 배경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가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트럼프발 감세 정책이 또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거든요. 뭐 물론 본회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요게 기존의 예산안의 경우에는 뭐 사실 지난번 뭐 4월에도 하원 통과한 내용들도 있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이제 감세안이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정 적자를 추가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뭔가 감세안이 조정이 된다라든가 혹은 이제 요거와 별개로 뭐 FMC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재정 적자 우려라든가 사실 그게 다 결국은 금리랑 결부돼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이 금리 쪽에 안정세가 될 수 있는 트리거들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들에 오히려 이제 좀 불안 요인으로 사실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불안 요소로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자, 이제 좀 개별 종목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컴퓨텍스 2025 기조연설에서 대만의 AI 슈퍼컴퓨터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엔비디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해당 이슈 덕분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라도 상승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번 대만 컴텍스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과 관련해서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 이제 좀 눈여겨봤던 포인트는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젠슨왕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난 CES부터 뭐 젠슨왕이 그리는 어떤 AI 진화의 과정에서 제너러티브 AI 다음에 에이전틱 AI 그리고 그게 이제 피지컬 AI로 이루어지는 그 AI 진화 과정을 젠슨왕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 중간 단계인 에이전틱 AI가 이제 인간의 비물리적 행동을 대신해주는 AI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의 함의는 제너러티브 AI 대비해서 더 많은 인간의 행동들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일한 프롬프트로 일회성적인 연산을 하는 제너러티브 AI 대비해서 에이전틱 AI는 더 많은 연산량을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에서 젠슨왕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단일 연산 대비해서 에이전틱 AI는 최대 100배에서 1000배까지 추가적인 컴퓨팅 연산량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요게 함의하는 바는 그런 거죠. 사실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딥시크 충격 이후에 시장에 좀 자리 잡았었던 주도 산업인 AI 하드웨어 산업에 대한 걱정은 AI 하드웨어의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이번에도 사실은 젠슨왕이 좀 설명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AI 하드웨어 산업 관점에서는 여전히 산업이 외연 성장을 AI 산업 전반적으로 외연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하드웨어의 추가적인 수요를 유발하는 AI의 진화 과정에 있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지금 주도 산업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게 이번 컴텍스에서 젠슨왕의 얘기 중 하나로 좀 확인이 됐다라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개별 종목 관점에서 좀 주목했던 사례는 이제 뭐 엔비디아의 비즈니스의 윤곽에 대해서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엔비디아 젠슨왕은 이번에 이제 가장 강조했던 워딩 중 하나가 AI 인프라라고 하는 GPU에서 인프라로 넘어가는 엔비디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뭐 기존의 GPU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에서 그런 작은 그런 좁은 의미에서 엔비디아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AI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금 계속 그 외연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번 인프라 기업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강조된 것들이 협업이라는 워딩을 또 계속 강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서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 각각의 그 다음에 AI 진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에이전틱 AI 비즈니스에서 가장 이제 1등 기업은 뭐 명실상부 그 팔란티어일 거고요. 그리고 피지컬 AI에서 1등 기업은 미국 주식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테슬라일 겁니다. 근데 이 1등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독립적인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같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하는 2등부터 나머지 기업들을 보면요. 그 중에 상당수들은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에서 그 다음 비즈니스를 도모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에이전틱 AI에서는 네모트론이라고 하는 LLM 모델을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 피지컬 AI에서는 이제 옴니버스라든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 3D 환경을 구현을 해서 피지컬 AI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OS를 계속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를 좀 더 이제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시각의 변화를 시사한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외연 확장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숙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